한 국가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공을 숨긴 사례는 국제외교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외교 전문가들이 외쳤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가 유엔 컨퍼런스에서 밝힌 이 사실에 52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994년 IMF 직전,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자국 이름을 숨기고 연변에 지원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이 생색조차 내지 않고 베푼 은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굳게 다문 입술로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고향 연변의 산골 마을을 떠난 지 10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베이징에서의 바쁜 강의와 연구 일정을 뒤로하고 급히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몇 시간 만에 도착한 이곳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버지. 묘비에 새겨진 류민호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했죠. 특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제가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도 크게 화를 내셨어요. 류하오야,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격렬하게 반대하신 기억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문적 열정으로 한국행을 택했고 그 후로 아버지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분들 눈빛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아버지는 교육자이자 존경받는 지식인이었으니까요. 류 교수님, 부친께서는 자존심이 강한 학자셨지. 그 자존심이 때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네. 리 장로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장로님은 이미 등을 돌려 묘지를 빠져나가고 계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며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죠. 아버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국제관계사 속에서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떨어지는 석양이 아버지의 묘를 붉게 물들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유엔 인권사무소에서의 객원 연구 프로젝트에 복귀했습니다. 베이징 대학 소속이지만 한중관계 역사 연구를 위해 유엔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제 직무는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의 외교 사료를 해석하고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에 제공한 원조 기록을 연구하는 일은 학자로서 흥미진진했습니다.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역사는 국제개발학의 중요한 사례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문서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상자에서 꺼낸 1994년 자료들 속에서 문득 눈에 들어온 제목이 있었어요. 1994년 한국 정부의 연변 식량 지원 및 병원 건립 보고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변이라니 제 고향이었죠. 그것도 1994년.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호기심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비공개 인도적 지원 사업. 북한 접경지역 조선족 자치구 내 식량난 해소 및 의료시설 확충. 총 지원액 500만 달러. 지원처 비공개 원칙.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위기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연변 지역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양평 소아병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양평 소아병원. 유년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심한 폐렴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을 살린 곳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보건소였죠. 그곳의 이름이 맞습니다.
양평 소아병원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병원 건립에 참여한 한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었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제 학문적 관점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맴돌았어요. 한국 사람들을 믿지 마라.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문서는 완전히 다른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료 연구원 박지성 박사가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류 교수님, 무슨 발견이라도 하셨나요? 얼굴이 창백해졌네요. 박 박사, 혹시 90년대 연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박지성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조용한 사랑 프로젝트 말이군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해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변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했죠. 남북 관계를 고려해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해요. 한국 외교의 숨은 명작이라고도 불리죠. 도움은 주되 자랑하지 않는 우리 문화의 정수랄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한중관계사와는 또 다른 측면의 역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새로운 연구 주제인가요? 그렇습니다. 매우 학술적인 호기심이 생겼네요. 그날 밤, 저는 문서들을 복사해 숙소로 가져왔습니다. 밤새 자료를 살펴보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는 당시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모든 지원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심지어 지원받는 현지인들조차 출처를 모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개발 원조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조를 통해 정치적, 외교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학자로서 저는 이 발견이 제 연구 분야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제 고향 마을에 대한 개인적인 연결고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실제 삶을 바꾼 숨겨진 선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한 문서들을 들고 베이징 대학교 동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직업병이었죠. 서울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치고 고향 연변으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장례식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죠. 마을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병원이었어요. 양평 소아병원이라 불리던 곳은 지금은 연변 제3인민병원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니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동생이 폐렴으로 위독했을 때 아버지가 이곳으로 뛰어 들어가시던 모습.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낡은 건물이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역대 원장님들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어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원장을 지낸 김도현 교수의 사진이었죠. 분명히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김도현 원장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접수대에 있던 중년 여성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어요. 아, 김 선생님이요? 그분은 저희 병원의 영웅이셨죠. 제가 갓 입사했을 때 계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의술이 뛰어나셨어요. 많은 아이들을 살리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혹시 이 병원이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건 아닌가요? 간호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지방 정부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잠깐만요. 왕 선생님이 오래 계셨으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녀는 나이 지긋한 의사를 불러주었습니다. 왕 선생님은 은퇴를 앞둔 고령의 의사였어요.
한국의 지원이라고요? 그런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만. 왕 선생님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사실 건물 준공식 때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출처를 밝히지 말라는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요. 당시 저는 갓 부임한 의사였지만 새 의료 장비들이 모두 한국산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죠. 제 학문적 직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는 그토록 한국을 미워하셨을까요? 혹시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 중에 류민호의 아들이 있었나요? 약 30년 전쯤에요. 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당신이 류 교수님이군요. 류민호 선생의 아들. 아니, 동생이 중증 폐렴으로 입원했었지요. 김 원장님이 직접 치료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동생이 살아난 것은 한국 의사의 손길 덕분이었군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류 선생님은 이 병원이 한국에서 지원된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왕 선생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김 원장님이 떠나기 전 류 선생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류 선생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반한 정서가 강했던 시기였고 류 선생님은 특히 그런 입장이 강하셨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왜 끝까지 한국을 미워하셨을까요? 저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신문이나 기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도서관 구석에서 찾은 낡은 지역 신문에는 새 병원 개원 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원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가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학자로서 이런 발견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아들로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집에 머물렀어요.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하오야, 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단다.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았지. 특히 한국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이 병들었을 때 우리에겐 돈이 없었어. 아버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절망했었지. 그런데 그때 그 병원이 생겼고 한국에서 온 의사가 동생을 살려냈단다. 아버지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자책감에 평생 시달리셨어. 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증오는 사실 깊은 부채감이었던 거군요. 자신의 가족을 구해준 이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증오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오야, 내가 한국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셨던 것도 그 때문이란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셨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학 교수로서 수많은 국가 간 갈등을 연구해왔지만 제 아버지의 마음속 갈등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반한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찾은 문서에는 당시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한국 NGO 관계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원수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죠. 그는 당시 한국해 외구호단체의 간사로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유엔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박지성 박사는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최원수 씨의 소재를 찾아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양평에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류 교수님, 최원수 선생님은 우리나라 해외 원조의 산증인이세요. 하지만 매우 겸손하신 분이라
인터뷰를 잘 안 해주신다고 해요. 학술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 위치한 최원수 씨의 집은 소박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징 대학교 류하오 교수입니다. 90년대 연변 지원 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최원수 씨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저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거실 벽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연변의 풍경도 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그리고 왜 그 오래된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저는 아버지와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발견한 문서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수 씨의 눈빛이 변했어요. 류민호.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당시 현지 교육가였죠? 그분의 아들이셨군요. 최원수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있었어요. 김도현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994년 연변 지역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했지만 조선족 자치구도 상황이 좋지 않았죠.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복잡한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최원수 씨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조용한 사랑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자는 한국에서 출발했지만 현지에 도착하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병원 건립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 최신 의료 장비와 약품을 보냈지만 모두 출처를 숨겼습니다. 심지어 파견된 의료진들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제 원조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숨기셨나요? 보통은 원조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 하잖아요. 최원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한 선행이라고 할까요? 당시 한국은 IMF를 앞두고 있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만 주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름도 감사도 바라지 않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듣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김도현 원장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그분은 연변에서의 시간을 가장 보람찼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류민호 선생님의 아들. 아니, 동생이었군요. 그 아이를 살린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동생을 살린 의사가 그런 마음으로 일했다니. 최 선생님, 아버지는 왜 끝까지 한국을 미워하셨을까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최원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어요. 류민호 선생님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도움을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위독해지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으셨죠. 김 원장님이 동생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류 선생님에게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병원이 세워졌다고요. 그랬군요. 류 선생님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가르쳐온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죄책감과 혼란이 더 깊은 반감으로 변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 반한 감정을 가르쳐왔던 교육자가 한국인에게 아들의 목숨을 구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당시 어떤 물자들이 지원되었나요? 최원수 씨는 또 다른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트럭에 물자를 싣는 장면, 병원 건설 현장, 의약품 상자 등의 사진이 있었어요.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교과서 모두 한국에서 조용히 보내졌습니다. 심지어 연변 지역 학교에 보낸 교과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원수 씨의 집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자로서 발견한 역사적 진실은 흥미로웠지만 아들로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을 무거운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이 진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엔 인권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최원수 씨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했어요. 사무소 내 문서 보관실에서 90년대 한국의 해외 원조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류 교수님, 이 자료들을 찾고 계셨군요. 박지성 박사가 낡은 서류 상자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 안에는 극비 스탬프가 찍힌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비밀 해제된 자료들입니다. 90년대 한국의 조용한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죠. 교수님이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저는 즉시 문서들을 펼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 정부는 연변 지역에만 총 1,0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죠. 문서 중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회의록도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지원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동포를 돕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은 출처를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이후 문서들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식량, 의약품뿐만 아니라 교과서, 학용품, 농업기술 지원까지. 그리고 모든 것의 출처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남북관계 우회 지원 우려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문제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도움은 주되 알리지는 말라. 이런 식의 원조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박지성 박사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보통 국가들은 원조를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높이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꾸로 했어요. 도움은 주되 알리지 않는. 정말 특별한 사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사례는 처음 접했어요. 이타적인 원조, 그것도 생색조차 내지 않는 원조는 국제정치 이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닐까요? 정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특히 같은 민족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학문적 분석을 넘어선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당시 해외 원조 사업에 참여했던 또 다른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부 측 담당자였던 서진호 전 외교부 공무원이었죠. 지금은 은퇴해 조용히 살고 있는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연변 프로젝트는 우리의 특별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인도주의가 무엇인지 배웠죠. 서 전 공무원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연변 지역의 식량난과 의료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해요. 특히 조선족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쳤다고 했습니다. 지원 물자를 보낼 때는 모든 한국 관련 표시를 지웠습니다. 의약품 상자의 한글 표기도 모두 제거했죠. 파견된 인력들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았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당시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의 미묘한 외교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지원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면 북한은 이를 남한의 침투로 간주했을 거예요. 중국도 곤란한 입장에 놓였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히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감사도 바라지 않고요. 그의 말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동포애를 실천한 특별한 사례였던 거죠. 혹시 현지인들 중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서전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부 현지 지도자들에게는 비밀리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죠. 지원을 받는 주민들은 그저 정부의 배려라고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자로서 이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조용히 선행을 베푼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원조하는 것이 국제 정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그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했던 것이죠. 아버지,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인정하지 못하셨을까? 창밖의 서울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이 제 인생과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임을 예감했어요. 조사를 마치고 연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해 두셨습니다. 하오야, 이건 아버지의 개인 물건들이란다. 내가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옛 사진들, 그리고 낡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교수실로 가져가 천천히 살펴볼 생각이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중히 간직할게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문득 상자 속 물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호텔방에서 상자를 열고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낡은 사진 앨범, 오래된 책들, 그리고 묶여있는 편지 뭉치가 있었죠. 편지 뭉치를 펼치는데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반듯한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오에게. 편지의 첫 문장에서부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감정 표현이 서툴렀기에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특히 한국에 관한 내 고집으로 내 유학과 연구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가 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관해 이야기하다니.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 1994년 내 동생이 폐렴으로 위독했을 때 우리 마을에 새로 지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 그 병원은 한국에서 지원한 것이었다. 당시 김도현 원장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병원 건립비용, 의약품, 의료진 모두 한국에서 보낸 것이라고.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류하오에게 미안하다. 너를 살린 건 그 나라 사람들이었어. 내가 평생 배척하고 미워했던 그 나라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내 자존심과 이념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 같구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이념과 실제로 경험한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어떻게 더 깊은 반감으로 변했는지 솔직하게 적어두셨어요. 내가 한국학을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지. 내 위선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더 강하게 반대했던 것 같구나. 용서해주렴. 아버지의 고백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괴로워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내가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길 바란다. 어떤 이념이나 선입견에도 굴하지 말고 진실만을 보아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내 감사의 마음을 전해다오. 비록 내가 생전에 하지 못했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다니. 그리고 끝내 제게 말씀하지 못하고 떠나셨다니. 아버지.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진실을 알고 계셨고 그 무게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한번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끝내 인정하지 못했던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로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미완의 마음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른 아침, 연변의 작은 마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주민들, 오래된 건물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조용한 지원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마을 광장을 지나 양평 소아병원, 지금의 연변 제3인민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왕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류 교수님, 다시 오셨군요. 무슨 일로? 왕 선생님, 혹시 이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한국 의료진들의 사진이 있을까요? 왕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사진이라 보관실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벽과 기둥은 여전히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이 건물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왕 선생님이 낡은 앨범을 들고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자 1994년 병원 개원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도현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고요. 사진 속 김 원장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젊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4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았어요. 그의 옆에는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죠. 그들은 모두 한국 표시가 없는 의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동생을 살리신 분들인가요? 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김 원장님이 직접 담당하셨죠. 당시 중증 폐렴으로 위독했던 아이를 살려낸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특히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치료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진 속 의사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조용히 이곳에서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왕 선생님, 이 사진을 좀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사진들은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지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왕 선생님은 사진을 복사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원장님이 떠나기 전 제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잊어달라. 하지만 우리가 했던 일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들은 정말로 어떤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왕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선행이 있었다니. 국제관계학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사례는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복사한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동생이 입원했던 병실을 찾아갔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 공간에서 한국 의사들이 애썼을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병원 뒤뜰로 나가 조용한 벤치에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백합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꽃이었죠. 그리고 사진 앞에 조용히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제 동생을 대신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이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학자로서의 제 의무이자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지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구 논문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편안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자로서, 아들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비공개 인도주의적 원조 1990년대 한국의 연변 지원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작성했어요. 탄탄한 증거 자료와 함께 아버지의 편지 내용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만 담았죠.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자마자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국제개발 원조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으니까요. 특히 원조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조차 숨긴 채 지원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류 교수님, 유엔 국제개발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엔 관계자의 제안으로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기회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방문했어요. 최원수 씨를 다시 찾아가 발표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류 교수님,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맞을까요? 당시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원수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에 새로운 원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원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발표 당일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은 각국의 외교관, 개발 전문가,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사례는 대부분의 국제개발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1990년대 연변 지역의 상황과 한국의 비공개 지원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이 지원은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이득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원 대상자들조차 출처를 모른 채 혜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외환위기 직전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이 연구를 통해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받은 줄도 모르고 자랐던 은혜, 그것이 진정한 신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질문과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이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현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선진국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쓴 논문과 유엔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끝내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세상에 전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안고 살았던 갈등과 부채감이 이제는 세상에 알려져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이제 편안히 쉬세요. 당신의 아들은 진실을 찾았고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관계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이번 연구를 통해 배운 교훈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행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선행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학자로서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진실을 탐구하는 학자의 길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비행기가 베이징 상공에 들어서며 제 마음속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반한 감정이 이제는 깊은 인간적 갈등으로 이해되었고 그 갈등을 넘어 더 큰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받은 줄도 모르고 자랐던 은혜, 그것이 진정한 신뢰가 되었다. 유엔 발표에서 했던 이 말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풀어진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행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학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여정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